20세기 초 낡은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던 그 거대한 혼돈의 시대에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폐허 속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진실을 탐구했죠. 바로 토마스 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리히 헬러가 쓴 토마스 만, 아이러니의 독일인이라는 책을 길잡이 삼아 그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불멸의 걸작들을 빚어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에리 헬러의 이 문장, 정말 토마스 만 작품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흥미롭다는 말, 요즘 우리에겐 그냥 재미있다, 시간 때우기 좋다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하지만 헬러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 즉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되살려냅니다. 토마스 만의 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또 다른 거대한 재앙을 불안하게 예감하던 유럽 사회를 향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는 그 묵직한 중요함, 그것이야말로 그의 문학이 가진 진짜 힘이었죠. 자, 토마스 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요. 당시 예술가들이 처했던 아주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화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물감이 색을 잃고 회색으로만 보인다면, 작곡가인데 모든 음들이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린다면 어떨까요? 당시 예술가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인 언어와 형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보세요. 호프만 스타일 같은 작가는 진실, 아름다움, 선 같은 거대한 단어들이 마치 썩은 버섯처럼 입안에서 부서져 내린다고 고백하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카프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단단한 실체를 잃고 눈보라처럼 자신을 스쳐 지나간다고 탓식했죠. 언어가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 예술은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삭막한 공허감 속에서 예술의 존재 이유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이 언어의 파편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토마스 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명료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언어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을 창조해냈습니다. 혼란 속에서 가장 선명한 의미를 건져 올린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탐험할 경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가 속했던 독일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으로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한 철학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첫 번째 대작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완성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죠. 토마스 만의 인물들이 살아 숨쉬는 세계, 바로 독일의 뷰르거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드라마의 무대이자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토마스 만의 작품은 뷰르거라는 아주 독일적인 세계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주아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둘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주아가 주로 당신 돈이 얼마나 많소 하는 경제적 계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뷰르거는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소 하는 문화적 자부심에 가깝습니다. 전통을 존중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안정된 사회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토마스 만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단서, 그의 작품을 여는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는 철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과연 뭘까? 그는 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 같은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계획이나 신의 섭리 같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마치 식물이 해를 향해 자라나고 거미가 본능적으로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번성하려는 끝없는 욕망, 바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력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은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만약 이 거대한 의지가 목적지도 모른 채 질주하는 배고픈 운전자라면 우리의 정신이나 지성은 뭘까요?
그저 길을 비추는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지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돕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이 맹목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의지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이 의지를 부정하고 그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지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한 인식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끝없는 욕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술이에요. 예술을 감상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나마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세상을 고요히 관조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일시적인 휴가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집착, 즉 사려는 의지 자체를 내려놓는 궁극적인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 개념을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의지를 광활하고 목적 없이 미친 듯이 날뛰는 거친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대부분의 정신은 뭘까요? 그 바다 위를 위태롭게 떠다니는 배에 달린 아주 작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그 등불의 역할은 단 하나, 다음에 닥쳐올 파도를 피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바로 앞길을 비추는 것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천재, 즉 진정한 예술가에게는 이 작은 등불이 태양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생존이나 욕망이라는 작은 배에서 벗어나서 존재라는 거대한 바다 전체를 고요하게 비추며 관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짧지만 강렬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 쇼펜하우어 철학 꽤 복잡하고 비관적이죠? 그런데 대체 이런 철학이 어떻게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룬 장대한 소설로 재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토마스만의 첫 번째 걸작,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통해 그 놀라운 연금술의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은 독일 북부에 유서 깊은 상인 가문이 4대에 걸쳐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역사소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을 한꺼풀 벗겨내면 그 진정한 구조는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설계도 위에 아주 정교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덴브로크 가문의 몰락은 두 거대한 힘 사이의 전투로 그려집니다. 하나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에 해당하는 삶의 힘입니다. 본능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사업을 통해 가문을 번성시키려는 힘이죠. 다른 하나는 표상에 해당하는 정신의 힘입니다. 성찰하고 양심에 괴로워하며 예술과 관조에 빠져드는 내면의 힘이죠. 이 소설은 삶이 쇠퇴하고 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정말 비극적인 역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거대한 사슬의 한 고리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 긴장감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죠. 이제 소설 속 인물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이야기 속 캐릭터로만 보지 말고 바로 이 삶과 정신이라는 두 우주적인 힘이 인간의 육체를 잇고 벌이는 치열한 투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여다보시죠. 가문의 창시자, 노인 요한 부덴브로크부터 시작하죠. 이 인물은 가장 순수하고 성공적인 형태의 의지, 즉 삶의 힘, 그 자체를 대표합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정신은 오직 의지의 성공적인 수행, 즉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단호하죠. 사업에 방해되는 감상주의나 예술적 상상력 같은 쓸데없는 것들을 경멸합니다. 그가 정원의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게 두지 않고 기하학적인 원뿔과 정육면체 모양으로 깔끔하게 다듬으려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유용하게 만들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의 아들, 이대 영사에게서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적인 양심과 경건함의 형태를 띤 정신이 가문의 이익이라는 순수한 의지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이복형 골트홀트의 유산 문제를 다룰 때 아주 극적으로 폭발합니다.
한편으로는 가문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업가로서의 의지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화목을 지켜야 한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두 힘이 그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의 말은 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망설임과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세대의 토니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맹목적인 의지 그 자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녀는 분명 비극적인 삶을 살지만 정작 본인은 비극의 주인공처럼 느끼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녀의 정신이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면서도 날씨가 아주 좋다고 굳게 믿는 선장과 같다고 할까요? 그녀는 사슬의 한 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희생하고 가문의 사업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이라는 작은 욕망보다 가문의 번영이라는 거대한 의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순수한 봉사의 행위입니다. 토니가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 같은 재앙을 마주할 때 상황을 냉철하게 이해하는 대신 과장된 연극대사처럼 반응합니다.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을 비극의 여주인공인 양 위험 있게 포장하려는 그 부조화 속에서 우리는 웃음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죠. 3세대의 중심 비극은 토마스와 크리스티안, 이 두 형제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그들은 의지가 쇠퇴하고 정신이 승리해가는 과정에 두 가지 다른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형 토마스는 삶의 의무, 즉 가업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내면의 정신, 즉 자기 성찰과 회의감 때문에 서서히 소진되어 갑니다. 반면 동생 크리스티안은 아예 삶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연극이나 연애 같은 정신의 변덕에 자신을 내맡기다 결국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이 가문의 혈통은 어린 한호에게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예술과 감수성의 형태를 띤 정신이 살아가려는 의지를 완전히 압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끝났고 정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죠. 한호는 이 가문 진화의 궁극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는 순수한 정신이자 순수한 예술성이며 그 결과 사업과 생존이라는 거친 삶의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완전한 소멸을 꿈꾸는 죽음을 향한 동경이 담긴 세계 그 자체입니다. 바로 여기서 토마스만의 천재성이 정말이지 빛을 발합니다. 그는 한호가 음악적 황홀경에 빠져드는 그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 바로 다음에 마치 의학교과서를 펼친 듯 장티푸스는 다음과 같은 경과를 밟는다는 지극히 냉정하고 과학적인 문장으로 다음 장을 시작합니다. 예술적 정신의 가장 높은 절정이 가장 비정하고 물질적인 삶의 법칙, 즉 질병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소설의 핵심 사상을 눈부시게 보여줍니다. 부덴부르크 가문의 종말은 단순히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적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동하는 삶의 의지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관조하는 정신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마침내 스스로를 소멸시키고야 마는 거대한 우주적 법칙의 필연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정신의 영원한 투쟁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인 셈이죠. 토마스 만, 이 위대한 독일 소설가의 초기 작품들을 쭉 읽다 보면요,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대립구도 하나가 눈에 띕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갈등의 해부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비평가 에리히 헬러가 정리한 토마스만 작품의 핵심적인 긴장관계인데요. 한쪽에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맹목적인 생명력, 즉 의지 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건강하고 순진한 시민의 세계를 상징하죠. 이들은 자기 삶을 의심하지 않아요. 반대편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지성과 예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의식의 영역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정신이란 게 삶을 자꾸 분석하고 관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병들었지만 세련된 예술가의 세계랄까요?
바로 이 삶과 정신 사이의 철학적 전쟁, 이게 바로 토마스만의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싸움이 그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대한 전투가 가장 먼저 아주 거시적인 규모로 펼쳐지는 무대가 있는데요. 바로 토마스만의 데뷔작이자 대하소설인 부덴부르크가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설은 독일 북부 류베크라는 도시에 아주 유력한 상인 다문이 4대에 걸쳐서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덴부르크 가문의 역사는 단순히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철학적인 쇠락의 과정이죠. 생명을 긍정하는 강력한 의지가 세련됐지만 생명을 부정하는 정신에 의해 점점 갉아먹히는 과정을 4대에 걸쳐 보여주는 겁니다. 일대인 요한 1세를 보세요. 이분은 그냥 순수한 의지 그 자체예요. 의심? 그런 거 없어요. 그의 정신은 그저 의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이죠. 그런데 아들인 영사 요한 2세대로 오면 사업가적인 감각과 종교적인 양심 사이에서 정신이 분열하면서 의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대에 이르면 이 갈등이 폭발하죠. 마침내 마지막 4대째인 한호에 이르면 가문에는 순수한 정신만 남고 생존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사라지게 됩니다. 이 대사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딸 토니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부덴부르크 가문의 정신, 그 시민계급의 의지가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의 의지나 행복 따위는 가문의 생존과 번역이라는 더 큰 집단적인 의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슬의 고리와 같다. 이 비유 속에 개인의 행복보다 가문의 영속성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의무감이 담겨 있어요. 결국 토니는 이 말을 듣고 첫사랑을 포기하고 가문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게 되죠. 그녀의 삶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위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오빠들과는 다르게 토니는 훨씬 단순한 생명력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세대의 순수한 의지를 물려받은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녀의 정신, 즉 생각과 관념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2번이나 파산하고 2번이나 이혼하는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가문의 위신이라는 낡은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해요. 자기 비극을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연기하면서 거기서 위엄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녀의 비극이 때로는 희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부조화스러운 범주에 현상을 억지로 끼워 넣을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토니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세대 아들들에게서 삶과 정신의 갈등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형인 토마스는 가문의 의지라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든 짊어지려고 하는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과 내면에 지쳐버린 정신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점점 소진되어 가죠. 그의 비극은 이 싸움을 의식하면서 처절하게 싸운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동생 크리스티안은 의지가 완전히 해체된 모습을 보여줘요. 연극이나 연애 아니면 자기가 앓고 있는 온갖 신경증적인 병들을 과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정작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그저 예술가 흉내나 내면서 수동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소설의 철학적 핵심, 그 심장은 바로 이 장면에서 터져 나옵니다. 상환우연까지 되면서 가문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 의무감에 완전히 지쳐버린 토마스 부덴부르크가 어느 날 밤 서재에 몰래 숨어서 쇼펜하우어의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한 부분을 읽는 장면이죠. 쇼펜하우어와의 이 만남은 토마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일종의 구원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끝없이 피곤하고 우리 가문이 망해가는 게 그냥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게 어쩌면 자아를 버리고 소멸을 향해 가는 영적인 여정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본질이고 이 의지를 부정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토마스에게 거대한 위안이자 계시가 됩니다. 가문의 육체적인 쇠락이 마침내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순간이에요. 가문의 진화 혹은 퇴화는 마지막 4대인 한노에게서 끝을 맺습니다. 한노는 선조들이 생존을 위해 가졌던 그 의지와는 완전히 단절된 순수한 정신 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몸은 허약하고 병적으로 예민하고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에는 아무런 관심도 능력도 없죠. 그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존재 이유는 오직 음악뿐입니다. 그는 부덴부르크 가문의 혈통이 다다른 마지막 가장 세련되었지만 가장 생명력이 없는 형체인 셈이죠.
한노가 피아노 앞에서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즉흥곡은요, 삶에 대한 찬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건 마치 죽음을 갈망하는 소원처럼 들립니다. 인용문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는 멜로디에서 쥐어짤 수 있는 모든 단물을 개걸스럽게 빨아들이는데 그 모습이 꼭 황홀경 속에서 쓰러지려는 몸부림 같아요. 생명력이 넘쳐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지를 다 소진시켜서 무의 상대로 돌아가려는 욕망의 표현인 거죠. 이 음악은 곧 닥쳐올 그의 죽음, 장티푸스로 인한 요절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전주곡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덴브루크 가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정식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소설은 최고의 정신을 이룬 한 남자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원초적인 삶의 힘에 의해 급습당하고 파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구스타프 폰 아신바그는요, 한마디로 예술적인 단련을 통해 정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고전적이고 균형 잡혀 있어서 조국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명성을 얻었죠. 그는 삶의 혼돈스럽고 추악한 시면을 들여다보는 걸 거부하고 오직 엄격한 형식과 도덕적인 결단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쌓아올린 그야말로 정신의 화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했던 아셴바흐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상한 인물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뮌헨의 묘지에서 마주친 이방인을 시작으로 배에서 만난 늙은 멋쟁이, 강압적인 곤돌라 사공, 그리고 병든 도시에서 노래하는 거리의 악사까지 이 혼돈의 사자들이 차례차례 나타나서 그가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질서정연한 정신의 세계를 야금야금 허물어뜨립니다. 아셴바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니체 철학을 빌려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신과 삶의 대립이 다른 이름으로 나타난 거죠. 바로 질서와 형식, 꿈의 세계를 관장하는 아폴론적 원리와 혼돈과 황홀경, 도취의 세계를 관장하는 디오니소스적 원리의 대결입니다. 그가 뮌헨을 떠나기도 전에 그의 상상력은 갑자기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인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막 무덥고 축축한 원시 정글 같은 풍경이죠. 이건 그가 평생 자신의 아폴론적인 예술을 통해 억눌러왔던 혼돈스럽고 본능적인 의지, 즉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웅크린 호랑이의 번뜩이는 눈, 이게 바로 곧 그를 덮칠 위험하고 원초적인 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에 도착하자 그를 사로잡았던 정글의 환상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소년 타치오의 모습으로요. 처음에는 예술가로서 정말 아름답다 하고 고전적인 형식미를 감상하던 것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디오니소스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비밀스럽고 퇴폐적인 베네치아의 분위기 속에서 그의 위험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만 가죠. 심지어 아센바크는 베네치아에 콜레라가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망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타치오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돈이 주는 이점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낯선 신에게 바치는 광란의 제의를 꿈꾸면서 자신의 도덕적, 예술적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그냥 내버려두죠. 질서의 신 아폴로는 쫓겨나고 그의 내면은 혼돈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이성은 혼돈에 압도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욕망으로 대체되어 버리죠. 죽음을 앞둔 순간 아셴바흐는 자기 예술이 가진 끔찍한 역설을 깨닫습니다. 아름다움을 통해서 정신으로 나아가려 했던 그 길이 결국은 감각을 통과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길에서는 열정이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심연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예술가의 고귀한 정신적 추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감각의 길 위에 놓여 있었다는 이 비극적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갈등을 그저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표현해내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작가 토니오 크레거입니다. 이 작품은 토마스만의 가장 자전적인 고백으로도 여겨집니다. 토니오 크레거는 자신의 존재를 추방당한 자의 삶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지만 결코 속할 수 없는 삶의 세계, 즉 건강하고 평범한 시민의 세계와 자신이 몸담고 있지만 그 때문에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정신의 세계, 즉 예술의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요약된 그의 자기 진단은
두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예술가의 근원적인 소외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토니오 크려거에게 예술가의 재능, 그러니까 대상을 꿰뚫어보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는 창작을 하려면 현실의 삶과 감정으로부터 차갑고 무감각하게 거리를 둬야만 한다고 믿어요. 이 기묘한 거리두기야말로 예술가의 숙명이고, 그는 인간적인 삶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가로 예술을 얻는 자신의 운명을 혐오하는 겁니다. 토니오의 이 개인적인 비극은 쇼펜하우어의 천재론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천재성인 의지를 정복하고 대상을 순수하게 관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다시 말해 예술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완전히 분리돼서 오직 대상을 비추는 거울 같은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토니오가 느끼는 고통은 바로 이 미학적 창조와 실제 경험적 삶의 급진적인 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토마스만의 예술가 인물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가장 강력하고도 슬프게 요약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쇠락의 서사시들, 즉 부덴부르크 가문의 몰락과 아셴바흐의 파멸을 종합하는 하나의 통렬한 고백과도 같아요. 토니오는 그들의 무의식적인 운명을 의식의 언어로 표현해주는 인물인 셈이죠. 이 질문은 토마스만의 작품 세계 한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적인 에너지의 원천은 조화가 아니라 이 두 근본적인 힘 사이에 영구적이고 고통스러우며 동시에 생산적인 긴장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해결 불가능성 자체가 바로 예술의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토마스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그 질문이 만들어내는 긴장 속에서 자신의 위대한 예술을 창조해냈습니다. 토마스만, 이 사람이 대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민족주의를 정말 열렬히 옹호하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객이었는데 어느 순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이 되잖아요. 그 엄청난 전환의 순간, 그 극적인 변화를 에릭 헬러의 깊이 있는 분석을 따라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이게 그냥 문학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당시 20세기 초에 예술계 전반에 퍼져 있던 아주 깊은 불안감 같은 거였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화에서는 구상적인 형태가 다 깨지고 음악에서는 조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 모든 게 끝났다는 그런 회의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마스만이 이 거대한 예술적, 시대적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이 6단계를 통해 살펴볼 거예요. 아주 격렬했던 정치 논쟁의 한복판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 모든 갈등을 하나의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내기까지의 여정이죠. 자, 이야기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유럽의 정신, 문화, 지성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대격변이었죠. 그전까지 토마스만은 예술가는 정치랑은 상관없어, 순수한 정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놓은 대답이 뭐였냐? 바로 6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방대하고 열정적이고 때로는 정말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책,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에세이 모음집이 아니에요. 한 예술가가 자기 모든 걸 걸고 독일 정신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독일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이걸 파고드는 아주 처절한 자기 탐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의 핵심 개념이 바로 비정치적 인간입니다. 이건 많이 스스로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예술가의 모습, 일종의 자화상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는 뭐 정치구호나 이념 같은 데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 즉 한 민족의 내면적인 삶, 영혼, 문화에 봉사하는 그런 정신적 지도자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정치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주 거대한 대립구도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냥 많이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당시 독일 지식인 사회에 깊숙이 박혀있던 생각의 틀이었어요. 바로 독일의 쿨투어와 서구의 치빌리자치온 사이의 대결입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의 생각이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쿨투어, 이건 우리가 그냥 교양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 민족의 땅에서 유기적으로 자라난 정신, 어떤 깊이와 영혼이 있는 내면적인 가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치빌리 자치원은 뭐냐? 이성, 진보, 민주주의, 계몽주의 같은 아주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쿨투어는 진짜 영혼의 문제였다면 치빌리 자치원은 뭔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정치 구호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서구 세계가 이 치빌리 자치원의 대표주자라고 본 거죠. 많이 특히나 싫어하고 경계했던 게 바로 서구 지식인들의 미학적 급진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현실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비극적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름다운 구호나 급진적인 이념만 가지고 세상을 막 재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꼬아서 발레리나 정치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마치 발레리나가 우아하게 춤추듯이 정치를 다룬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실 감각 없는 무책임한 지적 노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건 그냥 독일이 최고야 하고 끝나는 그런 선언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많은 이 거대한 방어 논리를 쌓아 올리면서 동시에 그 논리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위대한 아이러니스트답게 자기가 한 주장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쿨투어와는 다르게 자기가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문학, 소설이라는 예술 자체가 사실은 서구 치빌리자치온의 산물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이 뭐죠? 사람 마음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를 비판적으로 뜯어보고 모든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확히 그가 비판했던 서구적 지성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자기 성찰, 이게 바로 그의 내면적 고뇌의 절정입니다. 자기가 독일적인 보수주의를 지키겠다고 글을 쓰면 쓸수록 그 분석적이고 회의적인 글쓰기 행위 자체가 오히려 서구적인 진보의 가치를 퍼뜨리는 역설에 따져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와, 자신의 신념과 예술가로서의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 끔찍한 진실, 이걸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지적인 막다른 길에 부딪힌 만은 이제 무대를 옮기기로 합니다. 이 격렬한 정치 논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내면의 전쟁과 모순을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속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한 거죠. 그가 선택한 새로운 전쟁터는 현실 세계가 아니었어요. 바로 스위스 알프스 산꼭대기에 있는 폐병 요양원 베르크호프였습니다. 이 소설 마엘산의 세계는 현실과 완벽하게 단절된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요양원이었을까요?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질병이라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저속하고 건강하기만 한 삶에 대한 저항이자 오히려 정신을 더 예민하고 깊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계기, 이런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온갖 사상과 이념을 실험하고 배양해 볼 수 있는 완벽한 실험실이었던 셈이죠. 이곳 마엘산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흘러요. 우리가 사는 평지의 시간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죠. 일주일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많은 전쟁 전 유럽을 휩쓸었던 모든 이데올로기의 열병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마법 같은 세계로 우리의 주인공 한스 카스토로프가 들어옵니다. 이 친구는 함부르크 출신의 아주 평범하고 성실한 청년이요. 특별한 사상도 없고 말 그대로 순진하지만 뭐든 잘 받아들이는 백지장 같은 사람이죠. 원래 사촌을 만나러 딱 3주만 있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정신의 모든 것을 배우는 거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의 교육은 두 명의 거대한 스승, 세템브리니와 납타의 끝없는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템브리니는 이성과 진보, 문학, 민주주의를 믿는 이탈리아 인문주의자예요. 딱 비정치적 인간의 고찰에서 많이 비판했던 바로 그 문명적 지식인의 모습이죠. 반면에 납타는 그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인물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정신주의, 절대주의를 옹호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신성한 공포와 규율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좀 무서운 사상가예요. 이 둘의 대립은 곧 서구의 이성과 반이성, 진보와 반동 사이의 거대한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스 카스트로프의 교육이 이 두 지식인의 논쟁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그냥 화학작용이라고 설명하는 의사 베렌스를 통해서는 냉정한 과학적 유물론을 배우고요. 또
관능적인 쇼샤 부인을 통해서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사랑과 육체의 힘을 경험하죠. 그리고 거인 같은 페퍼코른을 통해서는 모든 말과 이성을 압도해버리는 원초적인 생명력 그 자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7년이라는 긴 교육의 끝에서 한스 카스토르프는 드디어 요양원 규칙을 어기고 혼자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산속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모든 사상적인 탐구는 바로 이 눈보라 속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돼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눈보라는 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온갖 혼란스러운 사상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길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깊은 고독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꿈속에서 그는 두 가지의 상반된 풍경을 봅니다. 하나는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이건 세템브리니가 꿈꿔던 이상적인 세상이죠. 그런데 그 신전 뒤편에서는 끔찍한 마녀들이 아이를 찢어서 피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건 납타가 말하던 인간 본성의 어둡고 잔인한 진실이고요. 한스 카스토르프는 인간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의 위대한 깨달음이 탄생합니다. 인간이 고귀한 건 천사처럼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야만성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함과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 사랑을 위해 인간은 죽음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 다짐은 모든 이념 대립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본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소설의 가장 깊고도 심오한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눈부신 깨달음은 결국 꿈에 불과했어요. 눈보라 속 오두막에서 잠이 깬 한스 카스토르프는 자기가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생각을 했다는 건 기억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숭고한 지적 통찰조차도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참 비극적인 암시입니다. 7년간의 꿈 같았던 그의 교육은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천둥 소리,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끝이 납니다. 한스 카스토르프는 이제 마해산을 내려와서 전쟁터의 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해요. 과연 그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은 그 꿈의 기억은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토마스 만의 다음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토마스 만의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그 단단한 토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 말 그대로 붕괴 직전의 유럽 대륙이 품고 있던 모든 사상들을 위한 거대한 병원과도 같았던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토마스만의 대표작이죠. 마해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병원이 학교가 될 수 있을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에서 대체 어떤 배움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질문이요. 이야기의 배경이 정말 독특해요. 모든 사건이 이 고립된 세계, 그러니까 스위스 알프스에 있는 결핵 요양원에서 펼쳐지거든요. 마치 병 안에 담긴 잼처럼 여기 사람들은 바깥 세상의 시간의 흐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아주 특별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색이 가능해집니다. 이 책의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바로 빌둥스로만, 우리말로는 교양소설이라고 하죠. 주인공이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요, 토마스 만은 이 전통적인 장르의 규칙을 아주 과감하게 완전히 뒤틀어버립니다. 보통의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사회에 유용한 이론으로 성장해 나가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사회에 적응하는 법이 아니라 그 사회라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건 그를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이끄는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정인 거죠. 자, 그럼 이 마해산 위에서 카스토르프는 도대체 뭘 배우게 될까요? 그의 첫 번째 수업은요, 정말 기묘하고도 매혹적인데요. 여러 학문이 하나로 뒤섞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인체, 우리 몸을 이해하는 데 거의 집착하게 됩니다. 그냥 생물학 공부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육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생명이란 건 그저 산화작용의 한 형태일 뿐이구나. 죽음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타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이 문장이 이 소설의 스타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토마스 만의 글은요,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시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리학에서나 쓸 법한 그런 차가운 단어들을 쓰다가도 갑자기 낭만주의 시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문장을 구사하는 거죠. 이 둘을 하나로 녹여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런 시도는 사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초기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꿈꿨던 보편시라는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들은 과학과 예술, 철학, 이 모든 지식을 하나로 합치는 위대한 종합을 꿈꿨어요. 들장미와 세포 속 단백질을 하나의 언어로 노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카스토로프의 교육이 책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교육은 살아있는 스승들을 통해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는 두 세계관의 대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자, 한쪽에는 제템브리니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성, 민주주의, 진보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서구 인본주의의 목소리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나프타가 있습니다. 그는 급진주의, 테러, 전체주의 정신,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하죠. 폭력을 동원해서라죠 말이에요. 이 둘의 끝없는 논쟁은요, 그냥 소설 속 인물들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당시 유럽의 영혼을 건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거대한 이념 투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지적 대결이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민헤어 페퍼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죠. 그는 뭐랄까, 지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순수하고 혼돈스러운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압도적인 생명력 앞에서는 제템베리니와 나프타의 그 모든 현학적인 논쟁이 한낱 말장난처럼 하찮아져 버립니다. 여기서 토마스만이 이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페퍼코르는 정신이 없는 삶이고 나프타는 삶이 없는 정신이에요. 완전히 양극단에 서 있죠. 작가는 이 둘 중 어느 쪽도 온전할 수 없으며 결국 둘 다 자기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도대체 무엇이 카스트로프를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산에 붙잡아 두었을까요? 그건 바로 문명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 꿈틀거리고 있는 더 근원적인 힘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목은 바로 질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병을 그저 의학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독일 낭만주의에는 질병이 오히려 인간을 더 섬세하고 특별하게 만든다는 독특한 사상이 있었거든요. 육체가 약해지면서 정신이 더 예리해진다는 거죠. 카스트로프에게는요, 앓는다는 것 자체가 곧 배운다는 것이었고 그의 병은 그의 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요. 쇼샤 부인을 향한 카스토로프의 사랑은요, 인체에 대한 그의 지적인 탐구, 그리고 질병에 대한 병적인 매혹과 아주 기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사랑이야말로 그를 산의 세계에 더 깊이,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과목은 음악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데요. 카스토로프는 추금기 앞에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런데 그가 음악에서 발견하는 건 아름다움이나 위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과의 공감이죠. 심연을 향한 달콤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 철학, 질병,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길고 긴 교육은요, 마침내 단 하나의 거대한 절정의 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카스트로프가 홀로 궁극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규칙을 어기고 홀로 스키를 타러 나갔다가 그는 거대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 장면은요, 그가 겪어온 모든 교육 과정을 상징하는 완벽한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그 하얀 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삶의 가장 깊은 미스테리와 홀로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얼어 죽기 직전에 그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이성적인 사람들을 봅니다.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신전 안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 마녀가 아이를 찢어먹고 있는 끔찍한 장면이죠. 그는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요.
아름다운 문명은 사실 야만이라는 끔찍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진실을요. 그리고 이 끔찍하고도 장엄한 꿈에서 깨어난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문장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바로 이 책의 핵심 주제죠. 선함과 사랑을 위하여 인간은 죽음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냥 어둠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인간 내면의 그 끔찍한 야만성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달콤한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윤리적 명령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토마스 만은 그렇게 쉬운 결말을 제시하지 않아요. 카스토르프의 7년간에 걸친 교육의 끝은 아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벼락이 내리치면서 마해산이라는 밀폐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발입니다. 요양원은 텅 비게 되고 우리의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는 7년간의 긴 꿈에서 깨어나 세계적인 대화재, 즉 전쟁터 한복판으로 곧장 내던져지게 되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진흙과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터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교육 끝에 그가 얻은 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토마스 만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이 거대한 질문을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이 대작을 마무리합니다. 이 보편적인 죽음의 향연 속에서 과연 언젠가 사랑이 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전통적인 형식이 다 써버려진 것처럼 보일 때 예술가는 과연 어떻게 창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토마스 만이 그의 후기 작품들에서 평생에 걸쳐 씨름했던 현대 예술의 아주 중심적인 질문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무대를 딱 열어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은 바로 이 거대한 산봉우리, 마해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이라는 거대한 환자를 앞에 두고 그 정신적이고 지성적인 병이 대체 무엇인지 토마스 만이 냉철하게 써내려간 심오한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마해산이 독일의 전통적인 교양소설, 그러니까 빌딩스로만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소설은 어때요? 아주 천재적인 주인공이 세상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결국 사회에 멋지게 통합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스 카스토르프는요, 그야말로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지극히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오히려 사회, 그러니까 작중에서 말하는 저지대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에서 떨어져 나와 고립되면서 비로소 정신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거죠. 그의 깨달음은 사회와의 단절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장르 자체에 대한 엄청난 아이러니이면서 동시에 근대 유럽 문명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비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마치 거대한 개인 교습 같아요.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가 병원장인 베렌스에게 던지는 이 열정 넘치는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이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 책이 파고들고자 하는 깊은 철학적 문제들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육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이란 대체 뭐죠? 오늘 오후에 한 번에 끊일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근원을 파헤치려는 지적인 열망이 폭발하는 거죠. 베렌스 원장의 대답은 아주 차갑고 과학적입니다. 생명을 그냥 물질적인 과정으로 설명해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요양원의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시선, 즉 모든 걸 분석하고 해체하려는 근대 정신을 엿볼 수 있어요. 과학적인 언어와 실존적인 지문이 부딪히고 또 섞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마해산의 그 거대한 변증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승인 나프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는 신비주의적인 인문의식을 설명하면서 한스 카스토르프가 이 마해산에서 겪는 교육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넌지시 알려주죠. 이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공포나 육체의 부패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 분석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높은 지혜를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신성한 관문이 되는 거죠.
질병이 곧 알무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스는 바로 그 가려진 인물들에게 이끌리는 젊음의 정신 그 자체인 거고요. 자, 그럼 이 소설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그 방법은 바로 위대한 낭만주의의 꿈, 즉 과학과 시, 삶과 죽음, 정신과 질병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하나의 차원에서 종합하려는 시도, 바로 그겁니다. 먼저 소설에 나오는 이 차가운 과학 용어를 보시죠. 세포 알부민의 산화작용. 이건 생명을 물질적인 과정으로 축소시키는 아주 건조한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토마스 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 이 건조하기 짝이 없는 과학적 개념이 쇼샤 부인이라는 아주 관능적이고 시적인 이미지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랑과 욕망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소설의 언어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서 독일 낭만주의의 완성을 이뤄냅니다. 가장 산문적인 것과 가장 시적인 것이 한 문장 안에서 충돌하고 융합되는 이 기법이야말로 토마스 만의 진짜 위대함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스 카스토르프를 둘러싼 가려진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냥 소설 속 인물이 아니에요. 당시 유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던 거대한 이데올로기들의 살아있는 화신들이죠. 인본주의자 세템브리니는 이성과 진보를 외치고 예수의 원 나프타는 전체주의적인 신정정치를 옹호합니다. 슈샤부이는 이성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매력을, 페페르코르는 모든 논리를 압도해버리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상징하죠. 한스는 이 거인들이 벌이는 지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눈이라는 제목의 장은 이 7년간의 기나긴 여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하자면 책 전체의 요약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스가 혼자 눈보라 속으로 스키를 타러 갔다가 길을 잃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속에서 사랑과 이성의 조화라는 아주 깊은 진리를 엿보게 되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그 깨달음을 싹 잊어버리고 말아요.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고 진리를 언뜻 발견했다가 결국 다시 일상의 안일함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 작은 여정이 바로 마을산 전체의 비극적인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네, 마이엘산이 병든 유럽에 대한 진단서였다면 토마스 만의 다음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요습과 그의 형제들은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휴머니즘을 만들어보려는 정말 장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4부작을 관통하는 중심 철학이 바로 아이러니의 신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선과 악,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칼로 자른 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이 꼭 완벽한 도구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실수나 약점, 심지어 죄까지도 자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아주 역설적인 믿음인 거죠. 그럼 토마스 만은 어떻게 이 새로운 휴머니즘을 만들어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이 공식에 있습니다. 신화 더하기 심리학. 그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대의 신화를 가져와서요. 그 신화 속 인물들에게 현대적인 심리적 자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물들이 단순히 신화 속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고뇌하는 깊이 있는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옛날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지금 비슷한 시험에 처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역할이 뭔지 이해하죠. 그리고 그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 역할을 연기합니다. 바로 이 연기를 통해서 즉 신화적인 패턴을 자의식을 갖고 반복함으로써 새롭고 아주 정교한 형태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물들은 더 이상 순진하게 신화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신화를 알면서 신화를 살아내는 그런 간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등장인물들이 가진 이런 아이러니한 자의식은요, 소설을 이끌어가는 서술자의 신과 같은 아이러니한 관점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를 만들지만 그만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논평을 하죠. 마치 신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갇히지 않는 것처럼요. 결국 책의 전체 구조 자체가 바로 이 아이러니의 신학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신화를 통해서 의미를 다시 세우려는 이 엄청난 시도마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토마스만 창작 여정의 가장 어둡고 깊은 정점, 파우스트 박사로 이끕니다. 이 작품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계에서 예술적인 위대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그 끔찍한 대가가 무엇인지 비격적으로 탐구하는 소설입니다.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퀸에게 악마가 던지는 이 한마디, 연극은 끝났다. 이건 역사적인 위기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아요. 예전에는 존재했던 예술가의 영혼과 이 세계의 질서 사이의 조화, 그게 이제는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겁니다. 연극은 끝났다. 이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순진하게 예술을 창조할 수는 없다는 시대적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죠. 악마는 왜 전통적인 예술 형식이 더는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아주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사회를 묶어주던 관습과 개인의 주관성 사이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고, 인간은 더 이상 신이나 자연 같은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조화로운 예술을 만든다는 건 시대를 속이는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죠. 역사 자체가 조화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진단이 레버킨이 악마와 그 끔찍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지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예술가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패러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패러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조롱이나 흉내가 아니에요. 에리히 헬러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모든 형식이 이미 다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너무 늦게 태어난 예술가의 필연적인 양식입니다. 자의식과 아이러니 때문에 더는 순수하고 자발적인 창조를 할 수 없는 현대 예술가의 숙명 같은 태도인 셈이죠. 자, 이제 파우스트 박사의 가장 깊은 역설을 한번 들여다보죠. 어떻게 작곡가는 가장 엄격하고 계산적이고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깊은 감정 표현에 도달하는가? 그것이 바로 지옥의 조화입니다. 이 역설의 첫 번째 면을 보시죠. 레버퀸의 마지막 걸작인 파우스트 박사의 애가는요, 자유로운 음표가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아주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거의 전체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질서 체계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게 바로 역설의 두 번째 면입니다. 바로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구조가 궁극의 슬픔으로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낡고 진부해져 버린 감상적인 형식들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진짜 감정의 표현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인간적인 구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죠. 화자인 차이트블룸은 친구 레버퀸의 작품을 보면서 깊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이성 이전의 원시적인 질서를 되살리는 야만성, 이건 파시즘 같은 이데올로기적 폭압과 정말 위험할 정도로 가깝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감정은 다 메말라버린 극도로 계산된 생기 없는 지성주의. 이 모순적인 혐의는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야만성과 맞닿아 있는지, 예술과 정치가 얼마나 위험하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소설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기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리 헬러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토마스만의 전생애가 사실은 하나의 길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위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토마스만의 소설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신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여정의 각 단계를 보여주는 기록인 셈이죠. 그는 스스로를 예술의 발을 들인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질서정연한 시민의 삶과 혼돈스럽고 위험한 예술의 세계, 그 양극단 사이의 긴장과 모순을 평생에 걸쳐 탐구했고요. 그의 작품들은 바로 그 창조적인 자기 비평의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차이트블룸이 레버퀸의 예술에 대해 던졌던 이 풀 수 없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다시 던져봅니다. 그것은 야만성이었는가? 아니면 생기 없는 지성주의였는가? 이 질문은 단지 한 작곡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요. 모든 형식이 소진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예술가와 지식인 모두가 처한 근본적인 딜레마로 확장됩니다. 에리히 헬러는
파우스트 박사를 분석하면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역설적인 희망을 바로 이 말로 포착했습니다. 절망을 넘어선 희망, 절망의 초월. 그것은 절망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는 기적이다. 가장 깊은 예술적, 정신적 어둠의 심연 속에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희미하지만 역설적인 희망의 비출기. 바로 그 여운을 남기면서 말입니다.